존재할 필요가 없어. 마피아가 붕괴돼. 그리고 마피아 워낙 그 교묘하게 범법을 저질렀고 살인 교사님 뭐 이런 건 잘 안 되었어요. 탈세 혐의도 경험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CJ 이재용 현상 같은 그 대표되는 엄청난 이 부조리한 현상을 해결하는 게 바로 설탕 수입을 개방하는 거예요. 설탕 수입을 개방하면 담합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럼 뇌물 줄 필요도 없고 장원 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다 부당 이득을 뺏기지 않고 바로 시장 원리의 길이 있다. 제가 봉건 구조를 깨는 게 바로 시장을 확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 그리고 조직 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엄정 처벌입니다. 바로 담합을 하려면 엄청난 조직적인 범죄를 조심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거나이즈 크라임이라고 해갖고 조직 범죄는 다별적인 범죄보다 엄청나게 세게 처벌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범죄들은 아주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커요. 그래서 바로 제가 법모시순이라는 이 사회의 모순을 법과 시장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이 거대한 악을 좋은 방패를 들고 참 이게 방패라는 거 아시죠? 이게 창이죠. 모순주의에 있는 창과 방패라는 무기를 부렸다. 이게 법과 시장. 법이라는 무기를 쓰면 상대방이 방어하고 어렵습니다. 야, 너 법 좀 지켜. 말하기 힘들죠. 특히 법 중에서 중요한 법이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전관예우 기념장 같은 데서 유전문제, 무전문제, 원산. 그동안 이런 담합하는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몇십 년 동안 유지됐는데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김영란법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김영란이 저희 대학교 동기입니다. 박원순도 저희 동기고 강금식도 저희 동기고 제가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박원순 시장이죠. 손석희 그분은 저하고 대학이 좀 나이 동년배. 네, 동년배인데 잘 얘기 안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꼬샵자. 백가 입증 없이도 처벌하는 게 바로 김영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향응을 받아도 몸사롱 가서 200만 원어치 향응을 받아도 대가를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증거를 대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어요. 근데 김영란법이라는 건 100만 원 이상인가 뭐 얼마 이상 밥을 먹으면 대가를 없어도 처벌받는 게 바로 김영란법.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옛날부터 일반화된 법. 그 다음에 집단소송법.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합리적으로 무시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분이 나서서 나 설탕 담합에 대해서 내가 5년 동안 싸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합니다. 그러면 집단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래갖고 10명이 소송을 해서 이기면 3천만 국민한테 그걸 다 나눠줘요. 그걸 미국에서는 클래스 액션이라고 해갖고 미국 영화 많이 나오죠. 어떤 환경 파괴 문제를 누가 재판 어떤 가정주부가 재판에 문제 이겨갖고 그 동네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같이 일했던 변호사하고 그 받은 것 중에 30% 먹어갖고 되게 행복해요. 영화의 좋은 소리죠. 우리나라는 그런 영화가 안 왔어요. 에린 브로크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집단소송법이 없어요. 이게 있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제일제당이 10조 원의 제당 3사가 10조 원의 부당이득을 얻어서 10년 3조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면 3배를 배상합니다. 지금은 5%로 손해배상합니다. 그러면 구조를 내놔야 돼요. 구조를 누가 나눠갔냐? 4천만이 나눠갔냐. 애들 빼고. 근데 그러면 그런 거 하려고 감히 엄두를 냅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이 법을 한번 관철시키시면 100건 구조가 바로 됩니다. 윤범기 기자 잘 생각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 이번에 제1제당 사건의 수사팀이 윤대진, 조용건 특수검사, 특수통검사 50대 초반의 검사 2명이죠. 엄청 복잡한 사건을 지금 1년째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변호인단이 이재현 변호인이 손성관 검찰총장 후보, 차동민 이 사람도 검찰총장 후보, 참고로 이 사람은 우리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친한데 박영석 이 사람도 검찰총장 거의 후보, 박철중, 남기춘 이 사람들 거의 검찰총장 바로 초반에. 근데 남기춘 씨하고 윤대진 씨하고 평생 동안 사수조수로 탄주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 30년 동안 다 탄주 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수사고 검사고 원고고 이 사람들은 피고 피고를 배우고 어떻게 될까? 재밌는 건 다들 건드리는데 건드리고 수사하고 있죠. 근데 해외 비자금 사건 안 해요. 해외 비자금은 왜 문제냐? 해외 비자금은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입니다. 외환관리법 특정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는 못 건드려요. 거기 건드리면 삼양사는 대한제당 고려대학교고 동아일보죠. 그 문제는 지금 건드리죠. 근데 제가 막 건드리고 오, 위험한데요. 함께 제가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좀 제가 테러 당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1제당 사건, 아까 서탕 담합 사건이 2007년도에 그 적발되고 201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제1제당은 형사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삼양사는 벌금형 1억 원, 대한제당은 벌금형 1억 원. 이렇게 싸요. 가징금 398억 원이 끝났어요. 3조 원에 0.14.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이런 담합권, 조직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형사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방법. 교묘한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리니얼 시제도. 자진 신고한 사람은 형사 고발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정인의 전속 고발. 담합 사건과 불공정 그 하도급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지 검찰은 손대면 안 된다.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더 센 기소권이 있어요.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폐지하다고 숱하게 주장하는데 반대하는 집단이 있거든요. 새누리당이 껌껌이 반대합니다. 아까 김영남 그 3개 법 보고 이 5가지 법을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걸 나봐요? 바로 새누리당. 옛날에 민정, 그전엔 국나. 그럼 시장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장으로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시장? 시장이 그냥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저는 딱 2가지를 얘기해요. 일물 일가의 법칙. 그 다음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다. 그게 바로 시장입니다. 일물 일가 법칙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설탕 가격이 국제시장은 싼데 왜 국내에 비싸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격을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한세 없애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 차이를 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휘발유, 말씀드렸죠. 국제시장 물건이 못 들어오게 갖고 국내 가격 비싸다. 에코스, 갤럭시. 요즘은 자동차까지 해외 직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컨테이너로 갖고 오면 더 싸대. 우리나라 시대. 하는 핸드폰 이런 걸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전력 문제가 없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본래가 오셨죠.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중 가격 문제 때문에. 일물 일가를 관찰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8월 13일 날
전력이 부족해갖고 막 에어컨 다 꺼라 뭐 이상한 난리를 치는데 그때 전기가 모자라니까 시장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력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사고 파서 자유경제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정부가 그 공장이나 이런 데 공급하는 가격은 정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정부가 똑같은 가격이 주는데 국가가 전기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 원리를 작동시키지 못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를 왜 해결해야 돼요? 이게 관료들이 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반시장주의라는 증거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해결하면 우리나라 문제의 타당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정규직 1억 받아요. 사내 하청 6천만 원 받습니다. 1차 하청기업 3천만 원 받아요. 거기에 재하청 하는 사람 2천만 원 받습니다. 노동의 강도 비슷해요. 실력도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억 받고 왜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받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일물 5가입니다. 이거는 인권 위조입니다. 우연히 현대차에 들어가갖고 정규직 가진 사람은 1억 같은 노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일물일가를 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에 왜 모르냐? 너무 비싸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럼 그 해결책은 뭐냐? 공무원 월급을 낮추고 연금을 줄여요. 그럼 현대차 문제 해결책은 뭐냐? 현대차 월급을 줄여요. 노동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장 원리가 관철되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봉건제도는 바로 인간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돈이 곧 인격이잖아요. 세상에. 1억 원짜리 인간과 2천만 원짜리 인간이 왜 차이가 나요? 이게 계급 사회로 봉건 사회로 갑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켜온 집단들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관료 집단. 관료 집단들은 상당수가 고위 관료들이 미국 가서 시장 경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완전 반시장. 아까 얘기한 5개 법을 저지한 집단이 누구냐? 그 집단. 관료 집단. 그다음에 전기값을 이렇게 이상하게 벌려놓은 집단이 누구냐? 관료 집단. 그러면 새누리당은 보수 집단이라고, 보수당이라고 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보수 집단이라고 하는데 과연 친시장적일까? 전혀 아니죠. 반시장적인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 집단이 바로 새누리당. 그러니까 보수당이라고 하지 그게 뭐냐? 수구 이권 집단. 좀 세게 하면 수구 꼴권 이권. 결코 보수 집단이 아니에요. 친시장적 아니에요. 자세하게 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얘기한 반시장적인 그런 그 제도와 형태를 강화시킨 게 바로 이게 새누리당. 설탕값을 이렇게 높게 60년간 관세를 유지하고 그런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스티글러라는 분이 1970년도에 규제의 포획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빈센트 규제라는 거는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재벌이 규제 좀 풀어달라고 계속 규정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규제들은 재벌들입니다. 설탕의 관세, 수많은 것도 있죠. 그래서 원래 이권 집단들은 법이라는 법을 이용해서 규제를 만들어서 자기의 이권을 추구하는데 그때 항상 정치인과 관료들을 포획해갖고 이게 뇌물도 주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브레인워시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규제를 만드는 집단이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규제의 포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어떤가? 2011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야권 통합이 있었어요. 민주당과 100만 밀란 하시던 분들과 민주노총이 합해갖고 통합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통합당입니다. 임시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새로운 강령에는 24개 부문으로 구성된 정책의 법치와 시장경제, 경쟁력 같은 단어를 모두 뺐다. 이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법, 싫다는 거. 법치. 시장경제, 싫다는 거. 이상하죠. 제가 주장한 거 완전. 그럼 민주당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에요? 강령을 좀 더.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5월 4일. 경쟁지상주의와 개방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 현재 체제는 양극화와 기득권 강화를 배제합니다. 양극화와 기득권 강화가 바로 경쟁과 개방 때문에 생겼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민주당의 정체성은 경쟁, 개방, 시장, 세계화를 방대하는 집단. 그래갖고 결국 문재인 캠프에서 대선에서 패러다임 5개 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성장. 공무원 일자리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공무원을 왕창 늘려야 돼요. 이런 참 한심하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는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시행됩니다. 한심한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주식회사라는 제도 때문에 꽃을 피웁니다. 주식회사는 1주 1표, 1원 1표의 원리가 관철됐기 때문에 이 혁신경제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1인 1표를 하겠다. 이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아주 천박합니다. 대선 캠프라는 것은 이 팀들의 어떤 그 이론적, 철학적 에센스가 담겨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당연히 떨어지죠. 뭐 복지효과도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아니 그 좋은 무기인 법을 들이대지.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주장한 거예요. 새누리당 너희 집단들은 법을 어마어마하게 어기기 때문에 법 좀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무기. 그다음에 너희들 시장을 제대로 해라.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방패입니다. 근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자유주의가 문제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핵심이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 민주 진보 진영 철학도 없고 과학도 부족하고 패러다임도 부족하고 전략도 부족하고 프레임이 엉망이고 낮은 수준의 전진에 몰두하다 보니까 좌파와 연대하고 통합에 매달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야 만들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제대로 돼야 그 위에 정치 프레임이 서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만 매달리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 위에 정책이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패러다임이 쓰려면 과학과 수학에 기반해지고 통계와 실제 세계와 기반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제대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과학이죠. 그래서 제가 지도할 것 같아서 공연을 합니다. 아주 추운데 눈이 엄청 왔어요. 제가 뉴욕에 한 8년 살았는데 뉴욕은 가끔 이랬는데 눈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다른 차로 해줬어. 그 추운데. 확단이 싶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핵심을 잘못 알면
민주진보주의에서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있다. 제가 사례한 저희 어머님이 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5, 6년 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은 가기 싫다고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 가니까 뭐 기가 화나니까 뭐 침도 맞고 뭐 청약 찍으시다. 그래도 안 나.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신장염.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또 안 돼.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그게 아니라 이 고관절 부위에 염증이 엄청 많아서 이틀만 늦게 왔으면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의사가 어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해결책이 나옵니다. 신장염인데 잘못하고 기가 약해서 뭐 탕약 뭐 이런 거 냉장염인데 뭐 엉뚱한 소리가 신자유주의가 아닌데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하면 나라 말아먹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야. 원인을 정치인들이 그 관료들이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대충 저거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내가 탄약을 팔아먹어야 이익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성장이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잖아. 빈부격차 크잖아.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 신자유주의 때문에 생겼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떨까? 의사가 장염, 냉장염 걸렸는데 이상하게 뭐 대장암이라고 주장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건 신자유주의가 민주진보주의에서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신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 증거를 줬어요. 아닌데. 그다음에 수급보수는 규제가 많아요. 법치가 부족해. 그래갖고 줄 푸세하고. 이것도 엉터리인데 이거 왜 엉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신자유주의가 나쁘다는 주장. 신자유주의가 원래 1980년경에 대처와 레이건이 복지를 축소한 거예요. 복지를 너무 많이 주니까 이거 안 한다. 세금은 세금이 공공경제가 너무 크니까 작동이 안 된다. 세금 축소, 공공경제 축소, 시장기능 강화, 노조의 약화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 1990년부터 지금까지 복지 꾸준히 증가했죠. 그죠? 세금 꾸준히 증가했죠. 단체경제 꾸준히 단체경제 관료 힘 엉망으로 쓰잖아요. 시장기능은 별로 강화되지 않았죠. 아까 설탕이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노조의 힘도 약하지 않는 거죠. 그럼 신자유주의 완전 거꾸로 갔네. 그죠? 근데 왜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하는 거야? 일부러 지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야. 주로 누가 주장하냐면 진보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그래서 아까 이상한 강령이 나옵니다. 병원비 더 청구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진짜 돌파지라고 그러는데 둘 다지. 전 둘 다라고. 자, 여러분들 아마 속으셨을 분 있을 거예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문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꽉 차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도저히 이 얘기가 침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시장이 작동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까는 제가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얘기했죠. 시장의 원리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안 해. 이게 이제 시장 원리가 관철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보통 가는 사람 많아요. 집세 때문에. 그죠? 60만 원 내는데 갑자기 90만 원. 전세 뭐 1억 살았는데 갑자기 1억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부지런하게 앉아계시면 집값, 집세 때문에 지금 머리 골치 아픈 사람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이럴까? 저는 이렇게 역대 정부들이 토지를 가속했고 공급 축소 정책을 꾸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 2013년 12월까지 이게 집값이
이게 이제 90년도니까 오태우, 김영삼 때 하다가 외환위 이때 좀 떨어져 집값입니다. 이게 100으로 2000년 1월을 100으로 치면 그러다가 이재 정부 때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 이재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카드를 풀고 부동산 도약 방식을 썼습니다. 근데 이 노무현 정부가 집권해서 약간 줄어들었다가 이건 전세값입니다. 전세. 이때가 노무현 정부죠. 전세값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상하게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이게 강남 전세가 먼저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집값도 중요하지만 전세값이 월세값 보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서민들의 60%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집값. 끄덕이지 사람이 거죠. 굉장히 절실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노무현 정부 때 잘했네? 그거 같죠? 그때가 아닙니다. 전세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집값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강남의 집값입니다.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게 시차를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노태우 때가 훨씬 잘 살기 좋았구나.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랑 뜨는 거예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별게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통계를 만들어 본 무서운 현실. 왜 이랬을까?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지금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게 너무 컴팩트하기 때문에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를 스프하게 더 만들었어야 돼요. 노무현 정부. 그러면서 분당과 일산 같은 걸 5개 더 만들고 앞으로 강제 싸게 공급할 거다라고 하는 발표만 딱 했으면 이게 팍 꺾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소위 친노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더니 뭐 신도시 개발하면은 뭐 그로 인해서 투기 수요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상관없어요. 시장을 너무 모르죠. 시장 원리는 그냥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래갖고 일물일가 원칙에 가깝게 하는 거예요. 왜 강남이 이렇게 평당 4천만 원 중에서 건설비는 500만 원이고 3천만 원, 500만 원 땅값입니다. 땅이 여기 파주에 있는 땅이나 강남에 있는 땅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교통망만 잘 돼 있고 파주에도 좋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여건만 되면 당연히 걸렸어요. KTX 거기까지 가면 20분이 그러니까 인프라와 좋은 생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주택지를 공급하면 당연히 강남값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 듣죠. 뭐 원가를 공개하면 시장 원리 안 맞으니까 원가 공개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친노의 무슨 대력들이 TV에 나와서 뭐 신도시 개발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관련된 소리 좋죠. 좋다. 이번 기회에 강남에 있는 집값을 올려서 이렇게 올라.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 김대중 대통령의 실패.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빈부격차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걸 반성하지 않는데 누가 민주당을 찾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반성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은 붕괴된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는 강동 맥주. 실제로 맛없잖아요. 우리나라 맥주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겠지만 딱 2개 배설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오비 맥주하고 카스가 한해서 나왔어요. 그거는 하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겠지만 오비 맥주를 KKR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모펀드가 25억 불에 샀다가 65억 불에 지난주에 팔았습니다. 4년 4조 원을 먹고 튀어나왔어요. 왜 그런 거? 네? 그러니까 AB 브루라는 회사가 KKR을 팔았다가 KKR은 이제 3억 불이잖아요. 25억 불에
샀어요. 그래갖고 100%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65% 다시 AB를 팔았습니다. 어쨌든 KKR 입장에서는 불과 한 5년 만에 4조를 벌어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경영을 잘했습니다. 화이트가 6대4로 정리 이루기 같은 것을 4대6으로 역전시켰죠. 그래갖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처럼 5천만 국민이 맥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한 2조 가까이 세금은 한 6조 정도 거기 되면서 근데 맥주사가 2개라는 게 말이 되냐. 각대가 되는 회사 2개 밖에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하냐? 관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 2개 회사에 허액을 다녀요. 어떻게 안 하냐? 이런 거죠. 가정과 담아 딱 100만 리터 엄청나게 큰 용량의 시설 투자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갖고 몇십 년 동안 딱 2개 회사만 존재하게 나와요. 독일 가면은 맥주 회사 몇 개 투자해요. 수도 없이 동네마다 막걸리를 참 맛있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입 맥주 있긴 있지만 마켓시가 3%밖에 안 돼요. 너무 비싸. 이걸 시장 경제가 거꾸로 가는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정치권과 관료들이 이러는 겁니다. 수요는 많아요. 하나 맛있는 맥주 좀 먹고 싶다. 근데 없어.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 바로 이게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죠. 이거를 저 지역에서 이 2개 회사가 KKR에 고용된 이 사장이 오은의 사장이 엄청난 로비와 그 사람들은 또 위스키도 파니까 폭탄까지 보내고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시장 경제를 마비시키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 문제. 조금 빨리. 네. 오바. 제가 2가지 버전인데 10분도 하는 게 있고 한 20분도 하는 거 어떤 거 짧지 몰라.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력 굉장히 높다고 보면 학원 성취도입니다. 성적이 좋은 수, 낮은 수. 그다음에 FP와 NFP.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학력은 높은데 너무나 불행. 싱가포르는 타이완, 스위스, 재팬, 싱가포르하고 스위스는 아주 행복하면서도 이렇게. 근데 뭐 차이나보다도 훨씬 불행.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행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유학 가고 싶은데 갈 돈도 없고. 대학은 또 학비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 진짜 그래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좋은 교육을 공급하는데 우리나라 왜 공급이 안 될까? 좋은 교육. 왜 그런 거 같아요? 이권 집단 현상입니다. 수능은 꼭 필요해. 왜냐면 그 문교부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관리 집단. 내신 꼭 필요해. 교사 집단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원술 꼭 필요해. 뭐 입시사정관직 꼭 필요해. 교수 집단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워낙 센 집단들이 자기네 이권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도 공부를 안 해요. 좋은 교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장 경제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오늘 아침에 봤는데 2000년경에 세계에서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았어요. 이게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행하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입니다. 어쨌든 이게 그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생각들이에요. 암리FT, 미군 해군이죠. 정리해고 없는 이거 다 NL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셔널 리버레이션, 민족 해방. 이거는 PD의 영향입니다. 정리해고 없는 보편적 복지, 경쟁과 개방, NLPD의 영향입니다. 이게 다 칼 막스가 레닌의 영향을 받는 생각들이 아직도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진보주의. 그러다 보니까 민주진보주의이 애국이라는 프레임을 뺏겼어요. 반국가 종국이라고 내더라도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성장, 경제 선진화, 기업 친화 다 뺏겼어. 그다음에 경제민주화하고 복지, 통일까지 뺏겼어. 최근 통일 대박 뺏겼잖아. 통일은 대박이다. 복지도 뺏겼어. 경제민주화도 뺏기고. 이 좋은 프레임들을 다 뺏기고 뭐 하겠습니까? 그게 왜냐면 칼막스 레닌주의를 못 벗어났거든요. 제가 오늘 제목을 신곡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막스가 일종의 통일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뒤엎는 새로운 통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칼막스의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새로운 이론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빨리 하라고 해서 진행하거든요. 이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경제부는 좀 다른데 이거 제가 만든 창안한 편입니다. 빨간 게 세금 걷는 거고요. 노란 게 사회보장 보험금 만드는 거. 오른쪽이 복지지출이고요. 초록색이. 까만 게 그 외에 정부 지출이니까 단체경제. 우리나라는 세금을 20% 걷고 사회보장을 6% 걷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10%, 나머지 20%가 단체경제. 근데 우리나라 그 진보 진영에서 스웨덴으로 가자. 그러면 47%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과연 절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세금 1%를 걷는데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야 중산층한테 세금 한 달에 15,000원만 더 걷자. 소득세 올리자 그랬을 때 엄청난 저항이 있어서 대통령이 바로 야 바로 취소. 그랬습니다. 그렇고 국가도 대규모 증세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어려운 게 유연 안정성이 되지 않는 유연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은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되고 해고된 사람도 실업수당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이게 유연 안정성. 근데 이게 안 되면 복지국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복지국가를 선택하든지 정리해고를 용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주장하는 건 같아요. 왜냐면 복지국가를 하려면 일단 실업수당이 제일 중요한 복지. 실업수당을 주려면 일단 임금 차이가 크면 1억 받는 사람 실업수당 1,000만 원 해갖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민주노총 사람들은 실업수당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임금격차가 적어야 실업수당도 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래야 해고가 쉬워야 기업들이 정규직을 많이 뽑습니다. 해고가 어려우니까 정규직입니다. 그렇게 돼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3%밖에 안 돼요. 실업률이 떨어져야만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결코 복지국가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둘 다 주장하는 게 바로 좌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럼 어디로 갈래? 그나마 비슷한 데가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지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하고 세금이 비슷해요. 근데 복지 지출이 큽니다. 10이 아니라 18%. 그래서 단체 경제가 작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스위스는. 세금 문제가 없으니까. 단체 경제만 줄이면 복지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위스 시국이나 독일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체 경제를 줄이려면 직접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젠데 이제 시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칼막스가 자기가 주장하기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해요. 저는 전혀 과학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자들이 다시 칼막스를 너무 조제해요. 그래서 해겔 면직법은 전혀 과학적이 아닙니다. 1970년대 이후에 이 모델링과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으로 해겔 변직법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네, 변직법적 의무도 전혀 과학적이 아닙니다. 에카스 모델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복잡 개념인데 훨씬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1990년대에 나옵니다. 이겁니다.
역사 발전 단계론 저건 뭐 봉건 사회가 뭐 정제 문제에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적으로 필연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권 집단 유정은 훨씬 더 이런 거예요. 그것도 1980년대 이후에 나옵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어떤 변질법적 관계, 저것도 무슨 엉터리 문학적 문효적인 부분이면 답이 아닙니다. 차라리 진화 경제학이 훨씬 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비로소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위의식과 소외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밈이라는 이론이 훨씬 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1970년대 비로소 과학적으로 정립됐어요. 그 다음에 계급 이론과 이데올로기 이론이죠. 그보다 훨씬 더 제가 설명한 대로 5G 플러스 I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베겔의 그 다음에 노동가치설 수는 엉터리입니다. 질서가치설이라는 게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훨씬 더 의미입니다. 이건 1990년대에 비로소 생겼어요. 이윤율 저해 법칙, 제가 설명한 네 가지 경우는 훨씬 더 세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에 자본주의 소멸론 엉터리죠. 혁신경제론이 제가 얘기하는 혁신경제는 훨씬 더 맞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경우가 1980년대에 비해서 혁신경제 이론적 기반이 생겼어요. 제국주의론, 중소기론 보다 저것도 무슨 엉터리죠. 우진국제론이 훨씬 더 맞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폭력국가는 도덕들의 최소 승리연합이라고 하는 국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합니다. 90년대 나왔어요. 플레르트리아 국제국가는 보다 직접 민주제가 훨씬 더 있는 1990년대.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이권 집단의 누적으로 인해서 국가가 멸망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민주제도다. 국가 권력을 국민이 교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권 집단의 누적을 막을 수 있다. 이게 간접민주제도라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제대로 된 민주주의 단계가 바로 직접 민주제라고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제도는 간접민주제. 간접민주제라는 건 의사결정을 할 사람을 국민들이 뽑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직접민주제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권 집단의 누적 현상을 해결하는 게 바로 직접민주제라는 거죠. 그러면 플로르텔의 독재론 같은 이상한 이름을 굳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파라다임 구조를 네 가지 경제와 5G 질서가치설 이런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프레임을 통합인으로 만들고 그 위에 경제정책은 혁신을 누리고 이권을 줄여라.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라. 그 다음에 건강한 질서를 만들고 이런 프레임 위에서 각각의 정책을 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파라다임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1960년대 그러니까 칼 막스가 얘기했던 1860년대 이론이 아니고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1910년대 이론이 아니고 지금 제대로 된 최근에 1960년대 이후에 검증된 사회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이론을 바탕해서 파라다임을 세워야 뭐 사회과학자들이 아무도 안 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물리학 통일장이론은 뭐냐면 사회과학 통합이라는 통일장이론은 가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로 홍해 주시면 좋아하시겠습니다.